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목할 뉴스, 베이징 올림픽부터 가죠. 뒤집힌 경기. 예, 쇼트트랙 편파 판정이 좀 지나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1000m 경기가 대표적이었거든요. 네. 우리 황대헌 선수가 준결승 1조에서 1위로 들어왔고 이준서 선수가 준결승 2조에서 2위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위까지는 그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건데 석연차는 비디오 판독으로 둘 다 실격이 됐습니다. 네. 황대헌 선수는 뒤늦게 레인 변경하다 충돌했다. 이준서 선수는 레인 변경 반칙이다. 이런 이유가 나왔는데 뭐 특별히 접촉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접촉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와, 저렇게 절묘하게 레인을 타네 하고선 해설하던 캐스터들도 다 칭찬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코스로 가뿐하게 들어갔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실격이 나와서 중계를 했던 그러니까 해설위원들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더 황당한 건 결승전이었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못 나갔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결승선 바로 앞에서 중국 선수가 앞에 가던 헝가리 선수를 붙잡아갖고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헝가리 선수가 그거를 넘어지면서도 발을 뻗어갖고 제일 먼저 골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도 또 심판이 비디오 판독으로 중국 선수가 아니라 헝가리 선수 반칙을 선언하면서 중국 런찌웨이 선수한테 금메달이 돌아갔습니다. 네. 요게 앞서서 또 한 명 우리 박상혁 선수는 준결승에서 손가락을 다쳐갖고 다음 경기 못 나가게 됐었고요. 네. 여자 500m에 출전했었던 최민정 선수는 준결승에서 넘어져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트트랙 팀은 지금까지 총 9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속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대한체육회가 요 준결승 경기와 관련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다가 요 경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소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 어제 1000m 경기 보셨던 분들은 다 같이 분개하셨을 거예요. 좀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었는데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이걸 잘 모르는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그런 건지가 궁금해서 경기를 본 후에 지난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박세우 전 감독과 저희 뉴스쇼 민경남 PD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어제 결국에 실격을 했는데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 겁니까? 일단 먼저 황대헌 선수는 좀 더 황당한 케이스고요. 예. 누가 봐도 추월을 성공한 상황이었고 아마 접촉은 뒤에 있는 선수하고 그 문제를 삼았는데 뒤에 있는 선수는 추월을 일단 당한 상태였고 오히려 중국의 그 앞에 있는 선수가 오히려 몸을 좀 들이댔더라면은 뭐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앞에 있는 선수하고는 접촉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추월을 더 완벽하게 당한 뒤에 있는 선수가 뒤늦게 손을 자기가 갖다 대고 방해를 받은 지장을 입은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거는 뭐 레프리들도 사실은 비디오를 돌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건 뭐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판결을 내리기가 힘든데 참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스치지도 않았는데 네. 판정은 늦은 레인 변경으로 인한 충돌 유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늦은 레인 변경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좀 무리하게 들어갔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무리하게 들어가든 무리하지 않게 들어가든 네네. 접촉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치지도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뭐 홈팀한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린다는 걸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좀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레인 변경 반칙이라고만 나오는데 뭐가 레인 변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레인 변경이라는 게 아마 그 정상적인 코스를 타지 않고 네. 약간의 변형된 코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방해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서 선수가 코너를 나오는 과정에서 인코스로 헝가리 선수가 추월을 시도하려고 하는 찰나에 지나치게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선수의 상체를 아예 받아버렸다. 일단 판정은 그렇게 나온 거죠. 네, 판정은 그렇게 나왔는데 네. 사실은 그게 정상적으로 보면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 굉장히 더 높죠. 이것도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데. 그거는 여지가 조금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국제 ISU 레프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룰에 대해서 강습을 매년 해주는데 예. 이렇게 레슨을 얘기를 들어본 거에 비하면은 그거하고 조금은 맞지 않은 판결이 나온 거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출전하면서 이런 홈 어드밴티지에 대한 우려는 이미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도 평창 올림픽 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감독이 예. 베이징에서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 굉장한 준비를 좀 하지 않았나. 저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레프리들을 로비를 했나라고 궁금할 정도로 지나치게 마음을 먹고 하는 판정 같아서 네네. 그리고 좀 너무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건 진짜 우라통이 터질 만한 이 결과거든요. 우라통이 터질 만한 결과다. 작정하고 이렇게 심판을 한 것 같다는 박세우 전 감독. 이분이 누구냐면요.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에 우리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직전 감독입니다. 박세우 감독의 평을 들으셨어요. 이게 뭐 전문적으로 모르는 그냥 일반 국민들만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김준일 기자. 예. 아니 너무 대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중국이 너무 편파 판정한다라는 반응들이 많죠. 이미 개막식 때부터 너무 보도를 제한한다든지 뭐 아예 취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뭐 어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뭐 그 실시간 키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체육대회 니들끼리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올림픽이 아니라 동네 체육대회고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뭐 쇼트트랙 실격 사유는 중국 선수 추월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 뭐 리트윗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공정 이슈가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하는 걸로도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제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젊은 세대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왜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그 노력을 이렇게 기회를 박탈하느냐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편파 판정을 함으로써 선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꺾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중 정서가 지금 거의 폭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필이면 대선이 앞에 있어가지고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2002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역대 최악의 이제 오심 같은 게 많았던 게 솔트레이크 시티 그 동계 올림픽이 2002년 2월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그해 5월 6월에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노무현 후보가 그때 당시에 반미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이를테면 반미도 용인되는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노무현을 반미 때문에 찍은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용인되는 약간 될 정도의 그런 정서가 만들어졌다는 정서가 말씀이에요. 만들어졌어요. 국민 정서가. 그러니까 지금 반중 정서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득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정치는 정치고 스포츠는 스포츠죠. 근데 묘하게 이게 전체적인 여론과 민심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건 현실이라는 말씀이신데 안 그래도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윤태권 실장이 판에서 우리 판일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올림픽이 이게 전체 분위기 여권에 유리할 수도 있고 야권에 유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향은 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국민의힘이 약간 반중 정서에 좀 기대 갖고 선거를 치르고 있던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좀 로우키로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반중 정서가 높아지면 민주당이 좀 이제 불리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랬는지 이재명 후보도 어제 급하게 페이스북에다가 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짤막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대한체육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들 정리해서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고 내일 또 결과 전해드리죠.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부터 셀프 치료. 정부가 코로나 대응 체제를 더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새로운 것들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중증 환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재택 치료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나 50대 기저질 환자는 지금처럼 하루 2차례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 밖에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60대 미만 혹은 50대 같은 경우에도 기저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연락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생활치료소나 아니면 입원을 하던 것에서 재택 치료를 상당히 늘린 상태잖아요. 확진이어도. 근데 확진인데 재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분류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를 하고요. 이제 이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재택치료 키트도 받지 못합니다. 집중관리군한테만 재택치료 키트가 돌아간다고 키트 합니다. 안에는 뭐 온도계도 체온계 들어있고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 들어있고 그런 세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안 준다고요? 예. 아울러서 격리 방식과 관련해서도요. 잠시만요. 이제, 예. 잠시만요. 그럼 집중관리군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는 관리군에는 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60대 이상 환자 그리고 50대의 경우에는 기저질 환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역 저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만 재택치료 중에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율관리 체계 예.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 자율관리 체계에서는요. GPS 기반 자가격리 앱 그동안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한테 이제 그 앱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네. 그 관리 체제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되고요. 확진자 동거인 확진자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격리 없이 수동 감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갈 수 있어요? 학교 갈 수 있고 뭐 직장 출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표될 이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아마 3만 명대 중반 뭐 많으면 뭐 4만 명대까지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달 말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만에서 17만 명에 이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김준일 기자. 예. 지금 뭐 방역 체계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영업 시간을 좀 풀자라는 이런 목소리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좀 허용을 해달라. 그리고 사실상 이거 위드 코로나 아니냐 이렇게 가면은 근데 왜 영업 시간만 제한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이렇게 세게 하고 있느냐? 확진자도 그러니까 자율 격리를 할 정도로 이 예. 정도로 풀어주는 상황인데 왜 영업 시간만 9시로 제한이냐? 예, 그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조금 조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 시간을 자정까지 24시까지 늘려달라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예. 안철수 후보는 그거보다 더 나간 제안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밀, 밀점, 뭐 밀지, 밀폐 이거를 지키는 곳에 한해서는 아예 24시간 영업도 허용하자 이렇게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둘 다 좀 풀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근데 이게 지금 폭증은 막을 수 없지만 속도 조절이 해야지만 의료 체계가 붕괴가 안 된다라는 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를 넘어가면 정상 등교가 안 됩니다. 전체 확진자의 학생들의 3%가 확진이 되면은 전교생의 예, 전교생의. 3%. 그래서 하루 그게- 신규 확진자 기준 3%. 예. 그러니까 뭐 고게하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도 좀 엇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덴마크 뭐 이런 데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뭐 이런 거 다 해제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드 코로나로 뭐 노르웨이나 영국 이런 데는 다 가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백신 의무화하는 데도 있어요. 백신 접종이 낮아가지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유럽에서 첫 의무화하고 벌금 어기면 벌금 493만 원 맥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백신 의무화 반대해가지고 10일째 도심에서 지금 트럭 시위해가지고 캐나다 수도가 비상사태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요. 김가을 기자. 예. 그 학교에서는 뭐뭐 바뀌는 건지 어제 발표했잖아요. 교육부가. 이거 예.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세요. 뭐 학교에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학교를 이제 어떻게 그 등교를 할지 말지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예.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놨고요. 아. 그 기준으로 제시해 준 게 이제 하루 신규 확진자 3%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 포함해서 15%가 넘을 경우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을 그러니까 조금 그걸 좀 유연하게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제 지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밀접 접촉자가 있으면 아이들 학교 못 갔거든요.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근데 이제는 가족 중에 밀접 접촉자가 있어도 학교 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풀렸더라고요. 그런 게 새로운 방침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죠. 회심의 카드. 회심의 카드 이게 무슨 얘기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에 원로 정치인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거든요. 이제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제 김종인 전 그 총괄 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어제는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의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여준 전 장관은 예전에 안철수의 멘토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상돈 전 의원도 국민의당에서 활동하면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뭐
대선 후보 최고 책사급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무능하다, 뭐 김건희 씨가 위험하다 이런 프레임들을 갖고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중도 구애하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최근 키워드가 외연 확장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최근 키워드는 단일화 아니에요? 단일화 바퀴가 이제 구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선대 본부에서도 이제 그런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엄호에 나섰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단일화 논의가 좀 되게 되면 그동안 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톱다운 방식 아니면 뭐 후보의 결단을 먼저 하고 선대위에서 이걸 좀 따라붙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야기가 주말 지나면서 정말 부쩍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게 뭐 하자는 얘기든 말자는 얘기든 하여튼 많이 나오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에요. 예. 그러면 후보 등록 마감일이 1차 오비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타임 테이블이 이제 이달 27일 그게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1차 저 데드라인이 2월 14일까지인 거고 예. 2차 데드라인이 2월 26일까지인 거군요. 그렇죠. 27일 날 투표용지 찍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주에는 거의 힘들다. 뭐가 이게 결정 나기가 지금 이제 군불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네. 이 단일화라기보다는 그냥 DJP 연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건 없고 4배 차이가 나는데 무슨 여론조사냐. 그냥 한마디로 숙이고 들어와라. 단판 짓자. 단판 짓자. 그러니까 약간 뭐 공동정부 지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지방 합당하고 지방선거 공천권 뭐 지분을 주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물밑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국민일보 보도에 단독을 달고선 나왔더라고요. 단판 짓는 쪽으로 지금 선대본부가 이미 결정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방금 저 앵커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게 예.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건 28일. 그래서 28일입니까? 2차 마지노선은 27일이 됩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좀 더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계속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좀 국민의 삶이랑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게 뭐 구도 이슈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단일화 그 결정이 뭐 이제 이슈가 되는 측면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정당 당원 집회가 금지가 됐습니다. 선거 D-30일이 돼갖고 네. 그리고 모레까지 양 당에서 10대 공약을 또 제출해야 돼갖고 이제 정책의 틀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도 관련한 카드가 이번 주에 다 풀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 키워드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 국민의당, 국민의힘 다 연결합니다. 단일화 얘기 집중적으로 질문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